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시험 3주 완성 한국사의 저는 박대훈입니다. 자, 우리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10번째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 들어가게 되었고요. 쌤도 지금 이제 오늘 제 쌤이 이제 촬영하는 이 날엔 마지막 강의인데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진짜 그 목에 어떤 혹사 이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교재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조선 전기의 주요 내용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박수! 네. 자, 우린 지금 어디에? 드디어 이럴 때 쌤 성취감 굉장히 느끼거든요. 보면 여기까지만 한동안 계속 색칠이 돼 있다가 드디어 여러분 한 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 우리가 색칠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쭉쭉 색칠이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후기까지 색칠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근현대사로 부르는 시기로 쫙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사 현대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성취감 우리 빨리빨리 노란색 채워갔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조선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들어온 만큼 시대 구분도 좀 하고 주요 정치사의 흐름을 잡고 우리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칠판으로 흐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자료 보면서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게요. 자, 그럼 칠판으로 먼저 조선시대 간략하게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하다가 한 번씩 칠판으로 와가지고 재환기를 좀 시킬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은 여러분 조선입니다. 조선이고요. 조선을 일단은 크게 둘로만 한번 나눠보면은 전기,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제가 넓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조선시대의 모든 왕들을 다 써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한반에 고려시대 왕들을 태정관, 경성, 목현, 덕정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선시대 정도는 많이들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으로 한번 다 써봤고 앞으로 이렇게 다 쓸 일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전기 잡았고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전후기를 했는데 쌤은 조금 더 세분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전기에서 세분화를 시켜서 초기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초기, 그 다음에 중기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중기 다시 와서 여기 이렇게 후기 이렇게 할게요. 자, 후기만 초기, 중기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후기로 내릴게요. 자, 후기로 내리고요. 후기로 내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사실은 여기 고종,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왕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왕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 순종까지, 고종부터 순종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조선 말기 상황으로 가게 되죠. 일본의 일제의 침탈이 이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또 이제 근현대사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군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사실은 여기부터는 언급이 되지 않고요. 효종 이후로 언급이 되지 않고요. 사실 여기 부분까지에서는 오늘 선조까지 언급이 됩니다. 선조까지. 자, 요거 정도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여기 한 15세기 정도. 자, 초기 15세기. 물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게 여러분 1392년. 그럼 몇 세기지? 14세기 이제 말이잖아요. 14세기 말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 15세기 되는 게. 그래서 15세기로 이렇게 해 놓았고요. 그다음 중기는 주된 세기가 16세기예요. 조선 16세기.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굴곡의 16세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대체로 조선 역사가 그렇지만. 그래서 16세기인데, 여기 광해군하고 인조는 살짝 띄워놓은 이유가 17세기의 전반에 걸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17세기, 그리고 후기 이렇게 19세기 전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잡아놨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조선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을 시대 구분도 하고 흐름도 좀 잡는다라고 한다면 앞에 고려를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고려 말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근데 고려 말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난세의 모습들이 나타났죠. 어지럽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의 정말 그 토지 겸병과 부패한 모습들, 불교의 타락,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던 가운데 이 고려를 두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고려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고려 썩은 건 맞아. 썩은 건 맞는데 우리가 정말 그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개혁을 하면 돼. 나라까지 바꿀 필요는 없잖아. 라고 하는 것이 온건개혁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온건개혁이 있고 아니야. 바꿔야 돼. 성을 바꿔야 돼. 왕씨의 나라 망했어. 바꿔야 돼. 새롭게 가야 돼. 자, 이것이 급진개혁파가 되겠죠. 급진개혁파. 이렇게 논의가 나뉘게 되었고요. 급진개혁파가 나뉘게 되었고요. 결국 자, 이 중에서 보시면은 자, 이 중에서 이 온건개혁파가 자, 결국에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참을 하게 되지. 자, 그래서 조선 건국에 불참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은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급진개혁파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조선 건국에 참여하는 혁명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에 참여하고 주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각각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 명씩만 꼽아보면 이쪽에 정몽주를 들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쪽에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정도전과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이 여기 있는 태조 이성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통치체제 정비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왕들이 좀 있는데 태조, 이성계 다룰 거고요. 자, 여기 패스, 자,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이요, 랭킹 1위죠. 랭킹 1위 세종대왕 기다리고 계시고요. 자, 문단 패스합니다. 문종과 단종 패스하고 세조 오늘 다루게 될 거고요. 성종. 자, 우리 고려 때도 성종이 뭔가 통치체제의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조선 성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종까지 일단은 쭉 이렇게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일단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통치체제가 정비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 통치체제를 좀 볼 거예요. 중앙 정치 제도는 뭐였고 지방 제도는 뭐였고 이거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는 사실 성종 이후로부터 좀 뭔가 나타나게 되는 세력이 있어. 그거와 관련해서 이때 이제 나타난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건 조금 있다가 와서 다시 한번 이 칠판으로 흐름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일단 볼 건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친 여기 군주들이 있죠. 이 군주들의 주요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통치체제 정비. 자, 첫 번째 태조 이성계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입니다. 건국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출제를 고려할 때 이거 한번 쌤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순서 문제 한번 유의해 보자. 조선 건국 과정 순서 잡기. 자, 이제 연도를 4개를 가져왔어요. 1388, 1391, 1392, 그 다음 139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바로 암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 연도는 바로 이거죠. 조선 건국 연도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 문제로서 이거 하나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짚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388입니다.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때는 아직 고려시대죠. 자, 고려시대인데, 자, 당시의 실권자, 여러분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 바로 최영 장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시 여러분 중국이 여러분 명나라로 이제 넘어가 있을 때입니다. 자, 근데 명나라가 굉장히 이 고려의 이 자주성을 정말 이렇게 손상시키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요. 자, 그러자 최영 장군이 아예 우리가 명나라의 요동을 정벌해버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성계가 반대를 했죠. 4대 불가론을 내세우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명령인이 출정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변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조선의 건국으로 이어졌으니, 자,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돌아와서 결국에는 실권 장악하고 최영 제거되고, 자, 결국 조선의 건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실권을 장악한 2단계가 1388이고요. 위화도 회군이고요. 자, 91년으로 갑니다. 아직 건국 전이죠. 건국 직전인데 이때 들어가는 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과전법. 자, 그래서 종래에 여러분 고려시대 권문세족의 정말 그 대농장 경영, 그다음 부패한 모습,
이런 게 심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권문서족의 토지를 다시 이렇게 몰수를 해가지고 재분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분배의 대상이 바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던 신진사대부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을 해주면서 토지제도 질서를 잡아갑니다. 자, 요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1391년 과전법 시행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요게 조선 건국이지.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조선 건국인데, 자, 그러면 네 번째 1394년은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디테일하게 나왔을 때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건데, 자, 이것이 바로 수도 천도예요. 자, 이때부터 수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 서울, 네, 바로 한양입니다. 그래서 한양천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개경이었지. 그러나 한양천도가 이때 있었다. 그래서 요 순서는 한번 태조 이성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새로운 나라 조선, 그 조선을 상징하는 바로 경복궁이 되겠는데, 자, 이 태조 이성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좀 언급이 될까? 물론 이것은 현대의 모습이고 현대의 광화문입니다. 자, 근데 이 경복궁, 경복궁의 설계, 조선의 어떤 시스템의 설계, 그 다음에 이름 자체 경복궁 이름까지도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을 좀 기억해 주시면 태조 이성계가 되겠다. 자, 바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말 신진사대부 혁명파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급진개혁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한 것을 좀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실질적인 조선의 어떤 설계자다 보시면 됩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어요. 언제나 위대한 군주가 있을 수는 없잖아. 뭐 맨날 이렇게 세종대왕 같은 왕들이 있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유능한 재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더불어서 성리학적 통치 이념 확립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성리학이 말 그대로 명실상부 조선의 통치 규범, 통치 사상이 되는 것이고요. 불교 같은 게 이때 많이 억압받고 위축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태종 이방원으로 갑니다. 이 태종까지만 제가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도 많이 알려져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태종 이방원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게 여러분 드라마랑 뭐 많이 나왔죠. 정말 많이 나왔고 쌤도 뭐 가장 좋아하던 사극 옛날 거 나온 거 하나 있는데 그때 많이 보고 관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1차,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해서 하여튼 결론은 정말 이 궁중에 어떤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뭐 이복 형제였지만은 이미 먼저 세자가 돼 있던 이제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형이랑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장악했고 이제 왕이 된 사람이야. 곧바로는 아니야. 중간에 정종이 있긴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을 했던 이 태종. 그럼 이 태종은 뭐가 가장 제1순위였겠는가? 국가 초기 단계지. 두 번째, 적이 많을 거 아니야. 일단은 피바람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니 해도 어느 시대 왕들이나 당연히 이거를 추구하겠지만 더욱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는 왕이잖아요. 자, 그러니 왕권 강화가 역시 출제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통치 기반도 마련을 시켰는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조선이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세종대왕이 쫙 이렇게 펼치게 되는 거기도 하죠. 자, 왕권 강화 대표적인 사례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사병을 혁파합니다. 사사로운 병사 안 된다. 이거는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알겠죠? 자, 다음. 요거를 실시했는데 요게 100%죠. 뭐 여러분 출제될 때 뭐 서술형 후보이기도 하고요. 가장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요런 도표를 하나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중앙 정치 제도에서도 볼 겁니다만 가장 핵심 기구가 바로 이 의정부예요. 삼정승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뭐 국왕과 함께 뭐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정사를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밑으로 내지 하달을 하는 거죠. 하달. 그럼 그거를 맡은 육조가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외교 같은 거 관계에서 패싱 이런 말 들어봤죠. 어느 나라를 패싱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의정부 패싱이에요. 의정부를 패싱하고 바로 육조로 하여금 국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의정부를 패싱하고요. 그리고 육조가 의정부를 패싱하고 국왕에 직접 보고를 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 당연히 국가 최고의 이 재상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 권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왕권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했던 자, 이 정책 이게 바로 육조 직계제가 됩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육조 직계제 출제가 될 거고요. 육조 직계제 실시를 했다. 요거 왕권 강화에서 가장 대표적이고요. 자, 이거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이따 더 나올 거고요. 다음으로 가면은
통치 기반이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름도 써 있고 언제 태어났는지 생 그것도 써 있고 문과 언제 과거에도 합격했구나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는 일종의 신분증이 나왔네요. 자, 이것을 차고 다녔대. 이게 바로 호패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호패 실시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호패법 실시하는 게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뭐 무슨 사람이며 이런 거 정확히 하는 이유가 뭐야? 당연히 바로 이제 조세 수치나 그다음에 무슨 역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부분이랑 연관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통치 기반 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호패법 키워드 되겠습니다. 태종이었습니다. 자, 그런 태종 이방원이 사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처가 쪽까지도 뭐 가차없이 그냥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그 숙청의 피바람을 계속 몰고 다녔던 그런 군주가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왕이 비교적 그 견제 세력 없이 좀 자신의 어떤 선정을 쭉쭉 베풀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저쨌건 그 다음이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고 여러분들 뭐 선배들이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나 뭐 수능이나 이런 거 고려할 때 그냥 정치 파트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다 언급이 되시는 게 바로 이 세종대왕님입니다. 이번에 지금 쌤이 강의 촬영하는 게 4월 달인데 엊그제 4월 학평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사 보면 어김없이 그냥 세종대왕님께서는 나와 주십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고요.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정치사이다 보니까 지금은 정치사니까 포인트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로 잡았어요. 자, 그럼 누구랑 좀 이렇게 대조가 됩니까? 네, 바로 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왕권 강화하고 조금 대비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그걸 대표하는 제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도표를 보면 의정부가 패싱이 아니라 이젠 다시 의정부를 거쳐서 중요한 일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육조가 의정부에게 보고하고 국왕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군사나 그 다음에 인사, 사람을 쓰는 일이죠. 그래서 인사 이런 것들은 국왕이 관할을 해요. 그럼으로써 왕권이랑 신권이 적절히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습니다. 됐지? 다음으로 가봅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을 보필하면서도 이게 학문 연구기관이죠. 바로 집현전이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 토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는 세종을 상징하는 그런 기관 집현전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연이라고 해서 관리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같이 경전도 연구하고 그다음 역사서도 연구하고 하면서 학문을 토론하기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정책을 논하기도 하고 심의하기도 하는 아주 경연이라는 여러분들이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있고 이렇게 옆에 학자들이 이렇게 딱 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장면 종종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장면 이게 바로 경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었다. 뭐 아주 정력적으로 많이 열렸다고 하죠. 자, 다음 두말할 필요가 없는 훈민정음 창제까지 이거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파트 문화사나 그런 거에서 좀 더 언급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국방 분야까지도 사군 육진이 개척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군 그리고 육진 이렇게 개척이 되었는데 이거 보면 알 수 있겠다. 비로소 우리 한반도의 영역에 우리 보면은 기틀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세종대왕입니다. 대단하고요. 다음으로 가보면은 자, 이제 세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세종대왕과 세조 사이에는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문종과 단종이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던 그런 왕들이 되겠죠. 자, 세조를 보면은 역시 이 파트도 드라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영화로도 비교적 한 몇 년 정도 됐을까? 한 4년 정도 됐나? 아주 유명했던 영화도 있고 하죠. 자, 근데 거기에서 묘사되는 사건이 바로 이 개유정난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언급은 당연히 되지만은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다루면서 여기에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내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조의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유정난을 가져왔습니다. 역시 쌤이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누구 거. 태종 이방원 거 복사해서 그대로 해놨습니다. 또 한 번 피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바로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세조 수양대군이었죠.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왕권을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조카 단종까지도 폐위되고 결국에는 죽게 된 건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조의 왕이 등극에 협조를 하면서 또다시 이제 공신 세력이 형성이 되고 그들이 이 조선시대에 이제 이 시기에 정말 대단한 주도층이 됩니다. 주도 세력이 되고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돼요. 자,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훈구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구파가 이걸 기점으로 딱 정립이 되었고요. 이걸 참고로 하는 가운데 그런 컨셉을 볼게요. 일단은 정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정통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역시 좀 자신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 있을 수 있겠지. 그게 초점이야. 그러면서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공식과도 같이 태종 이방원이랑 같고요. 왕권 강화, 그 다음에 통치 기반 마련 똑같아. 자, 그럼 가볼게요. 왕권 강화랑 통치 기반인데, 왕권 강화 공식입니다. 자, 부활시킨 게 있고 폐지시킨 게 있다. 자, 그 부활된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태종 이방원 생각해 볼게요. 왕권 강화 가장 상징하는 100% 출제된다고 한 게 뭐야? 바로 육조 직계제였지. 근데 세종 때 가면서 어떻게 됐어? 의정부 서사제로 갔잖아. 자,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육조 직계제가 부활합니다. 아주 잘 나와요. 자, 다음 폐지된 건 뭐겠어? 의정부 서사제요. 그거 말고 자, 바로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그 세력들, 그걸 없애는 건데, 자, 특히 여기 출신 학사들이 단종 복위운동 이런 것들을 추구했단 말이야. 바로 집현전입니다. 그 다음 경연같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서 집현전과 경연이 폐지가 된 것 잘 나오고요. 자, 그럼 통치 기반 마련되는 것,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토지제도가 정비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조선시대에 토지제도가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1391년에 과전법이 실시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로 쭉 오고 있는데, 문제는 전현직 관리가 모두 토지 지급 대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토지가 부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직전법 실시를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게 된다. 이제 직전법 하나 체크. 그다음 두 번째 색깔 조금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조선 통치제도의 말 그대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요것이 편찬 시작이 됩니다. 편찬 시작. 자, 바로 경국대전 되겠습니다. 출제 잘 되지. 그래서 경국대전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시작이에요, 시작. 자, 이거 염두에 두는 가운데, 자, 이제 다음 왕으로 가봅니다. 자, 다음 왕으로 가보면, 자, 지금 볼게요. 살려놓는 거, 쌤이 안 지우고 하나를 살려놓을게. 자, 그게 뭐냐면 훈구파를 살려놨어요. 세조의 계유정난에 협조를 하면서 자, 공신 세력이 됐고, 뭐 아주 고위 관직과 그 다음에 넓은 토지와 이런 거를 장악을 하면서 명실상부 최고의 지금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훈구파가 있는 가운데 성종으로 왔어요. 자, 성종으로 왔는데 일단은 완성자입니다. 완성자. 뭐의 완성자? 경국대전의 완성. 자, 그래서 통치체제 후 이제 완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고요. 경국대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집현전은 없어졌지만 그 집현전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홍문관이라는 게 설치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왕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고요. 경연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성종하고 훈구파하고 뭔가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성종 입장에서도 이 훈구파 대신들 견제할 필요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살인파가 비로소 드디어 정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자, 이 살인파를 위해서, 살인파의 등장과 훈구파의 관계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뒤에 칠판을 한번 보고 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뒤에 칠판으로 오시면은 지금 쌤이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보면은 고려 말에 조선 건국에 불참한 세력이 있었고 참여한 세력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 가운데 일단 이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쪽 급진개혁파 무리부터 보면 정도전으로부터 이어져 왔지? 자, 이어져 오다가 어디에서 한번 여러분 분기점이 이제 생기냐면 여기죠. 자, 세조의 계유정난 그리고 세조의 즉위까지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공신이 되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현 존재들, 굉장히 보수적이겠죠. 그리고 수구화됐겠지. 자, 그들이 바로 훈구파입니다. 자, 훈구파가 이렇게 자리를 딱 잡았어요.
세조에게 협조를 한 가운데 자 그러면서 성종까지도 이어져 왔는데 문제는 성종이 이 훈구파 견제를 좀 해줘야겠고 더불어서 사실은 이 지방에 있던 이 사족들도 아니 이 훈구파들이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지방까지도 침탈을 해오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에도 침해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반발을 하겠다. 왕이 불러주겠다. 올라가는 거지.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자 조선건국에 불참하고 지방에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던 이들. 자 이들이 바로 자 살인파예요. 이들이 살인파고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살인파고 쭉쭉 은거하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후진 양성하고 있다가 성종 때 정계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정계 진출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자 여러분 중요한 살인파가 되는 거예요. 살인파.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나올 내용은 자 이들은 이제 말 그대로 신진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보수 세력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제한하고 이러면서 두각을 나타내겠지. 그럼 사이가 좋겠다 안 좋겠다? 당연히 뭐 매우 안 좋겠다. 그리고 그 매우 안 좋은 가운데 피바람이 부는 거죠. 그 피바람 부는 이야기는 일단 우리 통치체대에 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성종에서 살인파의 정계 진출까지는 이해되셨지. 그러면은 일단은 통치체제 정비됐다고 했으니까 통치체제 본 다음에 정치사를 조금 더 이어가면 오늘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통치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치제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의정부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서 국가 최고의 그 관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역시 국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6조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 6조 같은 경우는 뭐 고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뭐 발해 때도 우리가 봤었고 그 다음에 뭐 고려 때도 봤었고 다 그런 이미 친숙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뒤에가 부가 아니라 조로만 바뀌어 있는 거일 뿐이죠. 조로만 바뀌어 있어요. 자, 그다음 나머지를 좀 보시게 되면 승정원이라고 해서 왕의 비서기구. 여러분 자꾸 영화나 드라마를 조선시대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도승지라고 해서 옆에 딱 있는 분 봤죠. 이 승정원의 장관이 바로 도승지님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의금부도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거야. 이놈 하면서 이제 국가 반역죄인 정도의 그 큰 죄인들을 왕이 직접 이렇게 국문을 하면서 법을 이제 사법 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서기구인 승정원이나 의금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왕권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우리가 딱 보이네요. 자,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있으니 3사가 있다. 이 3사가 매우 잘 나옵니다. 실제 1위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다 구체적인 설명들 교재에는 써드렸는데 뭐 써져 있으니까 이해되는 부분 충분히 읽으시면 되겠고 어느 것 정도만 보냐 3사는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 일단은 사헌부 같은 경우는 관리 감찰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시대 때나 항상 존재했던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우리 고려 것만 해보자. 고려가 어사되었지. 자 이것이 조선에서는 사헌부가 되는 거고요. 사간원은 간쟁을 담당합니다. 왕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자, 그다음 홍문관은 아까 우리 홍문관 설치 성종 때 살펴봤죠. 왕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그런 학술 기구가 이제 기관이 되겠습니다. 홍문관, 학문적으로 자문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홍문관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바로 3사라고 하고 주요 기능을 우리가 통칭하여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구가 되겠고요. 여기 이 3사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엘리트 코스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 중요한 핵심 요직들이었다. 품계가 조금 낮을지라도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중요한 직책이기도 했다. 자, 이게 바로 3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중앙정치기구에서 우리가 일단 보여드리고요. 다음 지방제도 볼게요. 신라, 통일신라, 구주, 오소경, 그 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 오도, 양계, 자, 그 다음 조선의 팔도, 뭐 이런 겁니다. 자, 팔도, 말 그대로 팔도 나와 있고요. 팔도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팔도에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총괄을 하게 되는 거겠지. 총괄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령이 이제 9년에 파견이 되게 되는데, 그 수련을 관리 감찰하는 것이 역시 관찰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고려 때는 안찰사였어요. 고려 때는 안찰사, 조선은 관찰사. 자, 그 다음 요것도 쌤이 노란색 표시해놨죠. 출제 포인트. 모든.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오답선지로 고려시대 오답선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때는요,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돼서 이 수령이 왕을 대신하여 그 지방의 어떤 행정, 사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됐죠? 다음으로 유향소의 존재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지방자치적인 요소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방 양반들, 지방 사족들,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기구인데 이제 기능을 한번 보여줄게요. 기능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령을 보좌해 주는 거야. 왜냐하면 수령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상피제라고 좀 이따 언급이 될 텐데 자신의 출신 지역, 자신이랑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는 발령을 받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더불어서 임기가 있어. 그러니까 떠나야 돼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자들에게. 이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더불어서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향리들이 있어. 근데 이 향리들이 이 수령이 또 이제 어수룩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이 지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그 향리들이 또 주제를 넘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비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감시하고 혼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유향소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유향소도 보좌를 넘어서 버릴 수도 있어. 유향소 자체도 영향력을 더 자기들이 막 발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유향소를 또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유향소를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한양에다 둔 기구로서 유향소와의 연락과 통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하나 있어. 그게 뭐라면 경제소라는 게 있어요. 교재에는 써놨습니다. 그래서 경제소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제도 우리 살펴봤고요. 자, 이제 군역, 군사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수용어만 볼게요. 특수용어는 여기 5위 있습니다. 중앙군에 5위가 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관리등용제도입니다. 과거제입니다. 시험 보는 거잖아. 다 알고 있을 거야. 일단 고려시대 때도 과거제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 때는 문과, 그 다음에 잡과, 승과, 묵과는 거의 유의미하지 않다고 봤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조선을 보니까 문과 있죠. 그 다음에 묵과 있지. 그 다음 잡과 있지.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문과가 이제 사실 최종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로 관리가 임용이 되는 그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 일단 얘로 속과를 먼저 합격을 했어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과, 묵과 이렇게 있다라는 거. 뭐 이 자체 단계를 블랭크를 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자, 그 다음 요걸 보겠습니다. 특징. 그 외의 선발제도로서 천거, 여러분은 추천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 음서는 고려 때도 있었지만 고려 때에 비해서는 음서의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고위관리로 음서 출신은 고위관리로 올라가기가 어려워. 과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상피제가 있습니다. 서경도 있고요. 근데 서경부터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등용하는 일을 말하는데, 사람을 왕이 누군가를 이렇게 임용을 한다고 할 적에, 임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서경권을 가지는 거야, 이 관리들이.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많은 것들을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거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고 왕이 그런 부분들을 대체로 수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서경의 원리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상피제라는 게 있는데, 상피제는 아까 쌤이 수령 얘기하면서 해드렸어요. 권력의 집중과 부정 방지한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최근에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눈여겨 듣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쌤은 교육 관련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냥 이게 쏙쏙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교육 관련이다 보니까 교사 상피제 이런 거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에.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신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그 학교에 교사로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거. 그게 교사 상피제. 이런 말이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됐단 말이야. 근데 쌤도 쌤이 학교 다닐 때나 쌤이 교사로서 근무할 때나 그런 경우 종종 봤거든요. 종종 봤는데, 이제 왜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방지를 하려고 하는가. 이유는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신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관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과 지역적인 연고가 있는 지역에 발령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상피제입니다. 이런 원리가 작용되고 있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통치제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통치제도까지 살펴봤고, 다시 환기를 시킵니다. 리프레시를 시키고, 자, 우리는 정치사로 들어옵니다. 정치사로 들어왔거든요. 자, 그래서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 과정은 다시 칠판으로 우리가 한번 살짝 보면서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자, 쌤은 아까 이미 여기 온건개혁파 그리고 이들이 조선 건국에 불참했고 지방에 은거하면서 제자 양성하고 그러고 있었다. 자, 그들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부른다. 이미 말씀드렸고 이어져 오고 있다가 자, 성종 때 정계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칠판에서는 큰 흐름만 말할 거예요. 디테일한 내용은 당연히 교재로 봅니다. 자, 정계 진출했지. 자, 근데 이들이 또 진출한 곳이 아까 우리가 뭐 3, 4 이런 거 봤죠. 바로 언관직이라고 해서 언론 기능 담당하면서 당연히 기존세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느낀 훈구파로서는 이 살인파가 정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정말 미웠을 거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충돌이 정말로 죽이는 그 충돌이 일어났으니 그때가 바로 이렇게 넘어올 때가 됩니다. 자, 바로 그때의 왕들이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왕들 연산군. 자, 그다음에 중종 때도 있었고요. 중종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명종 때 있었고. 자, 이렇게 해서 커다란 사건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살인파가 화를 당하게 되는 4번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일명 그것을 사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화 4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 무갑기을이에요. 무갑기을. 좀 이따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사화를 이제 겪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파는 사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어떤 기반이 지방에 단단히 잡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계로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왕이죠? 자, 이 선조 때 이후로는 완전히 이 살인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 운영에 주도권을 쥐고 살인파의 시대로 쭉 가게 돼요. 이쁘게 그어야 되는데 자, 쭉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시점은 이 정권이 장악한 이후에 훈구파라는 뭔가 공공의 적은 없어졌어. 공공의 적은 없어졌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또 분열을 하게 돼. 자신들이 뭐 여러 가지 정파적 또는 학파적 그런 견해에 따라서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니 우리가 그것을 붕당이라 하고 오늘 우리는 여기 딱 붕당이 갈리는 것까지만 볼 거예요. 뭔가 붕당 갈리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까지는 안 보고 딱 붕당이 갈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이 붕당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뭐 객관적으로 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을 부각시켜서 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또 막 치열하게 피 튀기는 그런 정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선 후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 붕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숙종 때를 기점으로 해서 환국이라고 해서 그 견제와 뭐 서로 간에 뭐 적절하게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토론할 땐 토론하고 뭐 견제를 하고 뭐 균형도 이루고 그런 원리 뭐 그런 건 다 깨졌어. 다 깨지고 정말 피가 튀기는 환국 정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환국이라는 사건이 있고요.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자, 그다음에 그런 정도로 정말 치열하고 지금 뭔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탕평정치 이런 것들 언급이 될 거고요. 물론 이번 시간에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랬으나 정조 사후에 결국 우리 조선 왕조로서는 상당히 좀 암울한 이제 쪽으로 쭉쭉 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결국에는 세도정치 시기 접어들게 됐고요. 세도정치 시기로 접어들게 됐고 그 뒤에 이제 근현대사 또 어려운 시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해서 일단은 지금 쌤이랑은 여기 붕당이 나뉘는 부분까지 이렇게만 봅니다. 자, 그럼 룰루루 자 와가지고 사화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화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화 무갑기을이라고 했어. 무갑기을. 자, 볼게요. 첫 번째 무오사화. 자, 그 다음에 갑자사화. 자, 그 다음에 그 뒤는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말로만 해볼게.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4개의 사화가 있고요. 살인파가 큰 화를 겪었어.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결론은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은 계속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전국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다. 훈구파는 소멸하게 되었고요. 자, 그럼 무오사화부터 한번 보는데 왕은 연산군입니다. 자, 그래서 연산군 때 무오사화, 갑자사화 2개 다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종 때 기묘, 그 다음 명종 때 을사인데 사실 스토리 뭐 좀 더 키워드 이것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기묘사화거든요.
기묘사화 때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 왜냐면 조광조라는 테마가 하나 들어가거든. 자, 그거를 제외하고는 양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 말 나오면은 무오사화, 이 말 나오면은 갑자사화, 뭐 요 정도만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뭐 드라마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고, 우리는 뭐 시간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사실 당장 뭐 출제로 그렇게 뭐 출제가 돼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말을 막 자세히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 무오사화. 자, 흥부가 호시탐탐이죠. 호시탐탐 어떻게 얘네들을 한번 공격을 할 건데 잡은 거죠. 건을 잡았는데, 자, 보니까 일단 두 명의 김씨를 그래도 말을 안 할 수는 없겠다. 자, 초창기 살인으로서 전개에 진출했던, 자,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안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나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살인이 있는데, 김종직이 사실은 의제를 추모하는 조이제문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더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중국에 초나라의 의제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항우 들어보셨죠? 항우와 유방을 들어봤을 거야. 근데 그 항우가 의제를 살해하고 자신이 정권을 장악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우가 세조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죽은 의제가 단종이요. 자, 이렇게 지금 사실 세조를 좀 비판하는 듯한, 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자, 그 김종직의 조이제문을 갖다가, 자,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김일손이 그것을 왕이 죽으면 쓰는 실록 있지. 자, 그 실록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게 사초라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 조이제문을 삽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넣게 되는 거야, 첨부를. 근데 그것을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이 훈구파가. 이때다. 왜 그러냐? 지금 너네 이거 조이제문이라고 하면은 지금 세조를 항우에 빗대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세조를 이제 부정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왕 때까지도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고, 때마침 자신의 실정을 비판하고 있던 살인 세력의 염증을 느끼던 연산군은 그래! 하면서 살인파가 대대적으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조이제문 나오면 무오사화 해도 웬만한 문제는 풀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사화로 갑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비를 당한 거야. 자, 근데 윤씨의 죽음 과정 속에서 연루돼 있던 사람들을 숙청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연루돼 있던 사람 중에서 훈구 세력뿐만 아니라 관련 살인들까지도 좀 연루돼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에 관련해서 패비 윤씨를 말 그대로 패비시키고 결국에는 사약을 받기까지 동조했던 세력들, 그중에 살인들이 역시 휩쓸려서 많이 제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갑자사화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왕의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산군이에요. 묘를 받지 못했어요. 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결국에는 물러나게 됩니다. 퇴위를 당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중종 반정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연산군이 물러나게 되고 중종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중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우리 살인파 중에서, 우리나라 살인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바로 조광조라는, 거꾸로 읽어도 조광조죠. 이 조광조라는 사람을 등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조광조 볼게요. 대단히 개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사라는 관청이 있거든요. 여기를 일단 폐지시키고, 자, 두 번째, 요게 핵심이야. 요게 이제 훈구파가 너무 싫은 거야. 자, 그게 뭐냐면 현량과라고 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바로 중앙 정계에 끌어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거를 통해서 간단한 시험만 치르면 등용이 되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해서 많은 살인파가 함께 등용이 됩니다. 이러면 싫지. 훈구파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자신들을 또 위협하잖아. 자, 더불어서 향약을 보급해요. 향약이라는 것은 바로 유교적인 그 덕목을 기반으로 해서 향촌의 질서를 잡아주는 일종의 규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급하는 가운데 두 번째, 요거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현량과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발단이에요.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구 세력의 공훈을 삭제를 추진했는데, 사실 일부 훈구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기도 했어요. 자, 이때 공신이 된 애들이 뭐냐면 바로 이 중종 반정이잖아요. 중종 반정이니까 또 한번 거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때 또 참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혜택과 이제 공신이 되면서 혜택을 받게 됐는데, 자, 그것을 철저하게 따져가면서 그들의 공훈 삭제를 추진했던 겁니다. 즉 공신 자격을 박탈해버린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유훈삭제라고도 한다. 그럼 그 공신 자격이 박탈되면 바로 명예도 잃고 뭐도 잃는다? 부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자,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용구 세력이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공격해서 다시 한번 제거를 시키기도 했고, 때마침 중종이 또 그것을 용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또 조광조하고 이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무슨 사화라고 하냐면 기묘사화라고 하고, 여러분 또 학교 가면 100% 듣게 되는 이야기가 주초위왕이죠. 주초위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나뭇잎 이야기 있어요. 나뭇잎 이야기. 나뭇잎입니다. 나뭇잎에 이게 뭐 달콤한 거를 발랐다고 하죠. 그것을 이제 이 벌레들이 이렇게 갉아먹은 거야, 달콤한 부분만. 그랬더니 한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주하고 초를 합쳤더니 조가 돼요.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 조씨가 왕이 된다. 그래서 야, 이거 조광조가 왕의 뜻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당한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부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꾸며내면서 조광조가 결국에는 비롯한 사람들과 함께 제거하다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주초유왕 또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관련 보도도 있고 하는데, 뭐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가장 흥미로웠던 연구 중에 하나는 실험을 다 해봤더라고요. 그 정말로 나뭇잎에, 넓은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꿀 발라가지고 벌레로 하여금 한번 갉아먹나 안 먹나 했는데 안 된다, 이게 진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냥 각색이 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갉아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그 정도만 패스하고, 자, 이제 마지막 명종인데, 이 명종 때는 쌤이 스토리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사사화가 되겠고요. 외척이라 해서, 보통 이제 외척이라고 하면 왕의 모계 쪽 친인척을 가리켜요. 모계 쪽 친인척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이제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하겠어. 왕이 이제 자신 이제 친인척이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정계에 관여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때 뭐 훈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을사사화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이렇게 4개의 사화를 받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스토리 잊어버리셔도 중요 키워드 몇 가지 이렇게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파는 계속해서 중앙 정계로 진출이 되고 있었다. 그 기반이 뭘까? 바로 그 기반이 지방의 서원이나 향약을 통해서 지방 세력이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롭게 진출이 됐다는 얘기죠. 교육기관이자 제사기관입니다. 끊임없이 살인파 후진이 양성되는 그런 기관이에요. 서원이 있었고요. 향약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어요. 유교적 동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향촌 자치 규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통해서 농촌 질서를 살인파가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인파가 주도적으로 보급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방 이 세력이 탄탄했어. 근데 훈구파는 그런 기반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구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소멸이 되는 것이고, 살인파는 계속해서 올라와서 선조 때부터는 전국을 주도했는데, 문제는 또 인간사가 참 이렇더라. 자신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니 결국 자신들 안에서 또 분열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그 분열의 첫 번째가 동인과 서인이에요. 동인과 서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인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뭐 학파적으로는 이런 특징들로 좀 나뉘기도 하고요. 학파적으로는. 그다음 뭐 지역적으로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태도적으로 척신정치. 이 척신정치, 아까 우리 외척의 정치 관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예요? 보시면 아무래도 대체로 신진 이 세력은 그 폐기와 함께 뭔가 좀 적극적으로 청산해야 된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는 반면, 여기는 조금 그래도 좀 능력이 있고 모두가 좀 인정하는 그런 성품, 그런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소극적으로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 어느 정도. 그래서 청산에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요런 거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포인트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권 다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아주 요직이 있어요. 중요한 자리가 있어. 품계는 막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 뭐 5품, 6품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거치면 중요 요직으로 정말 보장이 되어 있는 엘리트 코스고, 그 다음에 품계는 낮아도 여론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전국의 운영의 주도권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있었거든. 자, 그것이 결국 인사권을 쥐고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조전랑 임명 문제였어요. 이조전랑 임명 문제. 그러니까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두고
다툰 거야. 근데 그 다툴 때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 있었어. 이 사람 이조전랑으로 올라가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살고 동인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왜 동인이라고 하냐면 그들이 지지하는 사람의 집이 도성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인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 반대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또 지지하는 사람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인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조전랑이 된다. 그래서 뭐 여론의 향방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 요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품계는 낮지만 이 사람보다 더 품계가 높은 관리도 얘를 이조전랑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할 정도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도 중요한 요직이었는데, 이거 임명 문제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 이조전랑이요, 한번 임명이 되면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 이조전랑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우리 세력의 정말 중요한 그런 분기점, 이제 그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최초로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동인과 현이 된다. 자, 이게 정랑이랑 이조정랑이랑 좌랑을 합쳐서 전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랑. 자,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초로 나뉘었는데, 이 뒤로 이제 동인과 서인, 그 다음에 또 이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분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엄청난 또 막 다툼이 있고, 그 정치 과정을 이제 붕당 정치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앞으로 정치사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론 파트는 일단 이렇게 마치고요. 일단 이번 강의에서 마치고, 이 시점에서 조선시대 첫 정치사를 들어왔을 전에 쌤이 한 단계 제시를 해봅니다. 바로 세운쌤 세팅. 자, 세운쌤 세팅 제시를 해볼게요. 쌤이 오늘 주목을 한 주제는 뭐냐면요, 혁명 그리고 왕권 강화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친구들도 생각을 해보고, 기회가 되면은 뭐 친구들끼리 토론도 해보고 그런 거 정리를 해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조선 왕조 생긴 것부터가 혁명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나라입니다. 위화도 회군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성공했으니 혁명이 되는 거겠지. 실패로 끝났으면은 뭐 이성계의 난하고 끝났겠지. 하지만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이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그 반란이 성공했고 조선으로 이어져서 나름 뭐 500년 갔다고 하니 그건 정당한 걸까? 과연 이성계의 판단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이성계는 무조건 위인으로 봐줘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 혹시 여러분들은 해본 적 없는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나오는 왕들이 있잖아. 더불어서 나오는 왕들. 위화대군 말했고 태종이요.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인터넷이나 여러분 여러 커뮤니티나 여러분 친구들이나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면 한번 대충 여론을 한번 보세요. 태종 이방원 인기쟁이입니다. 인기쟁이에요. 인기가 많아요. 드라마의 영향도 클 거예요. 카리스마 있고 멋있게 나오고, 그러면서 아들이 또 대단하잖아.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한 기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주는 거야. 왜? 그 태종 때의 엄청난 그 피바람과 무자비한 숙청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그 세종대왕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준 거야. 태종 없었으면 세종이 안 나왔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사실은 태종도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서도 인기가 좋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혹시 이야기 해본 적 없는지 좀 그런 게 저는 궁금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세조한테도 있습니다. 세조는 더했죠. 세조는 더했고 완전히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왕을 만들면서 사실은 조선왕조 유교 정치, 유교 국가, 성리학 질서, 원리, 명분 이런 거 따지는 나라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부정이 됐단 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맞잖아요. 조카를 죽이고, 그치?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좀 이질감을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닌가. 수양대군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업적이 있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성공했으니 세조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에도 비슷한 사례 많아요. 되게 많아.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지고 친구들이랑 토론도 해보고 여러 의견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 이제 키워드 점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왕들 태조, 태종, 세종, 성종이 있습니다. 빠르게 여러분 먼저 스캔 한번 하시고 바로바로 1초 만에 배치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조직계제 회복은 세조예요. 회복은 세조, 과전법은 태조, 직전법 자 현직관리만이죠. 세조, 경국대전 시작 세조입니다. 은근히 많네. 이래서 세종가? 자, 그 다음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 홍문관, 성종, 자문기구, 자, 집현전, 세종. 자, 그 다음 마지막, 호패법입니다. 유일하게 빈칸이죠? 자, 바로 태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물론 업적은 많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이론도 공부했고, 세특도 하나 던져줬고, 마지막 키워드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11강에서 계속해서 우리 조선시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